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영화 속에는 여러 종류의 차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한국의 차, 그리고 영화 영린,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요, 다양한 형태로 차를 마시죠. 여러분들은 다양한 차의 이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녹차, 홍차, 보이차 등등등 다양한 차의 이름을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의 우리 테이블 위에서도 다양한 차를 만나시지만은 시대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차를 또 마셔왔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역사 안에서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이전의 시대에도 또 차를 마셔왔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특히 조선시대에는 또 어떤 차를 마셨을까요? 영린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포스터 안에 우리 익숙한 배우들, 잘생긴 미남 배우 현빈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제목부터 좀 궁금했습니다. 이 소개하는 저도 좀 궁금하신가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요, 차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세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차문화 전반, 그리고 동아시아 차문화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다양한 차들이 있거든요. 한국의 차문화대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린 제목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린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이라는 동물이 있었답니다. 잘 아시죠? 용이라는 동물은 본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봉황이 있고 용이 있고 또 사슴이라는 동물도 있어요. 사슴은 우리 동물원에서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이야기하는 사슴은 좀 달라요. 상상 속의 동물, 되게 털이 많고 뿔도 있고, 지금의 이제 사슴의 개념, 또 기린이라는 동물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금의 개념하고 다른데, 잠시 후에 또 그림 속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일단은 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은 그림이나 깃발이나 이런 데서 등장을 하는데 왕과 관련이 많은 동물입니다. 자, 특히 왕을 상징하는 이 용이라는 동물은요, 원래는 아주 온순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등에 태워주기도 하고 마을을 수호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용은 완벽한 그런 동물을 상징하기도 했지만은 아주 하나의 자기만의 숨은 단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목덜미 아래에 한자 길이 정도의 그 거꾸로 난 비늘 하나가 있었대요. 그 상상 속의 동물 용을 만들 때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장점만 따다가 만든 그런 완벽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에 난 털 하나, 그거 하나가 유일한 자기의 단점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과 잘 지내던 그런 용이 어떤 사람 하나가 그랬던 거죠. 용, 너 굉장히 멋있고 다 완벽한데 그 목 아래 그 털 비늘 하나가 거꾸로 났네 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용이 어땠을까요?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 같은 자기의 치부였는데 화가 났겠죠. 여러분도 아마 감추고 싶은 자기만의 좀 하나의 치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적에 누군가가 나의 놀림감처럼 이렇게 놀렸던 거 하나 있지 않을까요?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났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나의 치부를 누군가 하나 딱 건드리면은 온순하다가도 화를 버럭 낼 수 있겠죠. 이 순박했던 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입에서 확 불을 내고 아주 큰 화를 낸 거죠. 불은 뿜고 등에 태웠던 사람도 떨어뜨리고. 여기서 비롯된 그 이야기가 한비자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린지화. 아주 온순했던 그런 용도
털끝 같은 그런 자기의 치부 하나 딱 건드리면 굉장한 화를 낸다. 치부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이 영린. 예.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서로의 치부를 건드리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름 바로 이게 영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린의 제목을 딴 이유도 감독의 이야기가 많은 이 정조의 테마인데, 정조를 모략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략을 하고 이를 죽이기 위해서 암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전체의 이야기는 단 하루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전 왕들의 삶 속에서 직접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암투 세력이 직접 궁궐에 쳐들어가는 일은 딱 한 번뿐이 없어요. 바로 이 정조를 암살하기 위한 딱 하루였죠. 그 하루를 표현하기 위한 고 영화 영린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 전체에 대한 시놉시스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함께 감상하시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 모가지입니까? 왕 모가지. 우리가 앉히면 된다. 그게 우리 왕이다.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 태우고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 자, 영화 함께 잘 보셨죠? 전반적으로는 색채가 조금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조 이산을 다룬 영화 중에서는 가장 정조를 잘 표현한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장면에서 정조, 현빈이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와, 어떻게 저 왕의 그 뒤태가 근육이 저렇게 잘 짜여져 있지? 몸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활을 쏘는 실력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옛날의 왕이라 하면 왠지 많은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잘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고 뒤에 신하들이 보필을 하고 있으니까는 별로 움직임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활 쏘는 실력이 대단했죠. 무예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데 아주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항상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영화 안에서 항상 그는 고독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조만큼 또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군주도 없었죠. 정조와 함께 아마 조선시대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왕 하면은 세종과 정조일 겁니다. 세종은 어찌 보면은 정조보다는 좀 편안한 왕의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대의 왕께서 기반을 다 잘 다져주었죠. 하지만 정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다 아시다시피 그 뒤흉박이 그 9일간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굶어 죽고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아주 안 좋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당파 싸움 속에서 항상 위태로운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는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잘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옆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자기의 할머니지만은 적대관계 속에서 항상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그런 모습이 영화 속에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자기를 항상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 어머니의 인생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안에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중용의 23장인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조그만 것에 성실함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쌓이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면 점점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지면은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감동이 다가옵니다. 감동이 계속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계속되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은 계속 싸움이 되고 자기 옆에서 죽음과 막 맞서야 되고 백성들은 삶이 고단했고 그러한 삶들을 좀 변화하고 싶었던 마음이 항상 있었죠. 정조 안에는요. 본인은 항상 노력했죠. 성실함을 중심에 두고서. 그리고 변화는 올 것이라고 항상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극한 그 성실함 속에서 감동을 주면서 자기와 척을 지는 신하들 있지만은 그들에게 무한하게 성실하게 감동을 주면은 변화가 될 거라고 믿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정조의 그 생이 좀 더 길었더라면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후손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삶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정조의 인생이 길었더라면, 그렇게 단명하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달랐을까? 참 궁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영화 속에 그럼 차는 또 어떻게 녹아져 있을까요? 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시대에도 차는 많은 이들이 좋아했던 그런 음료입니다. 차를 이르러서 우리는 지혜의 액체라고 합니다. 정조의 삶이 항상 긴장되어 있었고 또 책을 좋아하는 학자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정조 옆에도 또 차는 존재했었죠. 장면에서 해경궁 홍씨, 정조의 어머니시죠. 해경궁 홍씨 옆에 또 찻잔과 다구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차가 직접적으로 뭐 많이 등장은 하지는 않지만은 그 옆에 또 다구들이 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요거를 보시게 되고 다시 영화를 보시면은요 새롭게 잘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지금의 장면은요, 자기의 아주 어린 신복을 적진에 또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서로 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앞에 보면은요, 하얀 백자 다관이 보입니다. 엽손잡이, 자루손잡이라고 하는 다관입니다. 아마도 저 안에는 우리가 요새 또 즐겨 마시기도 하는데 녹차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게 이제 차를 우려서 이제 마시는데 상황은 좀 급박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아마 어렸을 적에 저 소녀의 어버이를 이제 구해줬던, 아주 생명을 구해줬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목숨 걸고 해경궁 홍씨의 아주 중책한, 아주 중대한 일을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백자 안에 이제 녹차를 마시는데 주로는 저런 다간 안에는 대부분 우려 마시는 잎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촬영한 모습이 있는데요. 저 안에서도 이제 다른 차 마시는 다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자 다구 이제 옆에 동그란 그릇이긴 한데요.
귀가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요 그릇은 뭐 귀대사발, 귀대 그릇, 또 수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만은요. 또 귀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따를 때 혹은 차를 따를 때, 저 이렇게 귀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릇 같은 경우는요, 귀한 어떤 무언가, 액체를 따를 때 씁니다. 이유는요, 흐르지 않게, 이렇게 밑으로 새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기구인 거죠.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차를 찻잔에 이렇게 나누어 따를 때 쓰이기도 하고, 나눔의 역할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뭐, 현대에서는 물을 식힐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만요. 자, 그럼 조선시대에도 저 그릇이 쓰였느냐? 차를 따를 때에 직접 찻잔에 따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화 안에서 찻잔, 차 도구들이 쓰일 때에는 고증에 의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현대 개념에서 이제 편의에 따라서 이제 쓰이기도 하니까는요. 그때 시대하고 100% 똑같으냐? 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꽃처럼 생긴 큰 이제 그릇이 보이는데 이 기물은 이제 다용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이렇게 그 동그란 형태의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대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연꽃 같은 거를 꽂아서 화병으로도 쓰일 수도 있지만은 또 요새 이제 연차라고 해서요. 연꽃과 또 연잎과 또 연향차용으로도 또 쓰이는 기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찻잔을 잡고 있는 그런 손의 모습입니다. 백자 찻잔이고요. 아래에서도 이렇게 차 기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정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밤에 야심하게도 이제 초를 이제 켜놓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백자 다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의 효능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예전에는 지금과 다르게 차를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체기가 있다 이럴 때 또 이제 응용을 했고요. 밤에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머리를 맑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차를 직접 이렇게 마신다, 삼킨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옆에 이렇게 차를 두고 차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국가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외국에서 중국에서 뭐 사신이 왔다 이럴 때 달해를 행한다, 차를 올린다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서도 차 올리는 행례가 있었습니다. 제사에서도 차를 올렸고요. 차가 쓰이는 이런저런 이제 그 행례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분 정순왕의 그 역할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표독하고 욕심도 좀 있고 야심이 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도 차 마시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차 마시는 이제 다구가 좀 화려하게 꽃무늬, 아마 홍차 드시는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화려한 기물을 썼는가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은요.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뭐 고려 시대 거슬러 올라가시면은요. 고려는 뭐 유명한 고려 청자 있죠. 당시 기물 보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화려한 기물들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다양한 다구들이 있지는 않지만 옛 그림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사료들을 보면은요 서양에서 건너온 뭐 기물들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다구들이 쓰여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붉은색 다구 이제 진사인데요. 이 당시의 영화 속의 촬영에서 내용은 이 안에는 차가 들어있지 않지요. 내용상으로는 독이 들어있죠.
해경궁 홍씨를 부르면서 이 아이 독을 넣어서 우리 아들 정조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상 스토리상으로는 정순을 먼저 죽이려고 했죠. 해경궁 홍씨에서는. 물론 역사적인 명확한 그 사료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영화 전개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다구 안에 독을 넣어가지고 너의 아들을 내가 처단하겠다. 이 독을 든 찻잔에 든 것은 독인 것을 암시하면서 네가 먹어라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붉은색 화려한 붉은 이 다구는 진사로 만든 그런 다구인데요. 일찍이 이제 다구의 발달 역사적인 그 순서로 봤을 때 진사도 이 당시 이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독한 표정 보십시오. 서로 이제 목숨을 오가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영린 속에서도 다구라든지 차의 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정조 대왕 이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지혜로운 다양한 지금 이제 표방해도 좋을 만한 많은 그 문화적인 혁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을 많이 이제 내놓았으나 뜻을 펼치지 못하였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정치의 목적을 백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정조의 정치의 실행함에 있어서 정말 파트너가 됐던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다산 정약용을 들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또 차문화에 있어서도 가장 또 주목할 분 바로 다산 정약용 빼놓고서는 차를 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곰곰이 생각해 봤죠. 자, 버터플라이 효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조선 차문화에서 다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바로 이 정조와 다산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조선 차문화 부흥 역사에서는 이 나비 효과,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차문화, 지금의 이야기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산. 자, 정조가 증하를 하시고 나자 다산 정약용 사암 선생님이죠. 원래 호가. 자, 다산 선생님이 인생이 또 바뀌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다산과 정조는 손을 맞잡고서는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혁명을 막 진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1800년 왕이 승하를 하게 되자 그는 또 정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에서 이제 물러나는 것은 물론 그는 유배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자, 한양을 떠나서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 아랫마을 강진으로 무려 18년 동안 아주 시골 깡촌에서 아주 긴 세월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차문화에 그 미친 영향은요, 아주 방대하고 큰. 그런데 그 혼자만의 또 일은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엮여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산과 그 또 아래에 내려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기게 되고 또 한양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푸는 데에는요 또 옛날에 남겨진 또 그림들 속에 그 하나하나의 수수께끼들 푸는 열쇠들이 남아 있는데요. 또 그 그림 속에 나타난 이야기하고 엮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조선의 또 그림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김웅도라고 하는 화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자, 김웅도가 조선의 화원으로서 정조의 또 정조시대의 화가로서 유명한데요. 김웅도 그림에는요, 차와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심영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심영도, 명이라고 하는 거는 차를 뜻하는 그런 한자어예요. 지금은 차라고 하는 차 다자, 차라는 말로 차 하면은 티, 차를 뜻하지만은 옛날에는 차 다자, 그 다음에 차상 명자, 명자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이렇게 책을 쫙 보시다가 다자하고 명자하고 보이면 이게 다 차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명도 하면은 이게 차의 어떤 그림이구나 하는 거를 이름으로도 알 수 있고요. 이 풍경도 보면은 그 차를 끓이는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그림만 이렇게 유심히 딱 보면은요, 동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커다란 식물이 보이고, 또 어떤 아이예요. 아이가 뭔가 부채질을 하면서 끓이고 있어요. 자, 지금의 개념에서 차를 마신다라고 하면은 다구, 어떤 도자기 그릇에다가 차를 넣어서 물을 넣어서 우려서 마신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예전에는 시대마다 차를 마시는 방법이 계속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뭔가 부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숯인지 아니면 솔방울을 따서인지 불을 붙여가지고 야외에서 위에 이제 주전자가 보이죠? 예, 주전자에다가 뭔가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명자가 한자 써 있죠. 자, 차를 끓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차를 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고, 밖에 이 테이블 위에는 차를 끓여서 담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찻잔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밖에 이제 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큰 이제 이파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파초 개념의 이제 큰 이파리. 따뜻한 이제 남쪽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파초. 그리고 이제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자, 통통하게 털이 많고 뿔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을 이게 사슴도 좀 비슷하고 이게 녹용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짐승을 가지고 옛날에는 기린이라고 불렀어요. 기린. 지금의 기린 하면은 목이 길고 동물원에 있는 다리가 늘씬하고 아프리카에서 뛰노는 그런 기린을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기린은 이제 서양의 개념의 기린인 거고, 처음에 제가 영린에 나오는 그 동물 있죠? 상스러운 동물. 그게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상스러운 상상 속의 그 동물이 바로 이 기린이라고 불리는 상상 속의 동물인 거예요. 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동아시아 전반에서 나타나는데, 이 상스러운 짐승 기린은 벽화에서도 나타나고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군대에서 깃발을 들고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그 깃발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 상서로운 상상 속에 동물 기린이 있고 파초가 있고 차를 끓이고 동자가 있고 여기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는 세로로 부는 퉁소라고 하는 요 악기인데요. 악기가 있고 하면은요, 여기 이제 신선처럼 좀 신비로운 그런 인물이 등장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영도, 김웅도의 다화입니다. 다화라고 하는 거는 차를 마시는 이런 그림을 총칭해서 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 다화, 차와 관련된 그림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김웅도가 조선시대, 정조시대에 대표하는 차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아까 다산 선생님이 차를 마시는 다인이죠. 차 마시는 제법 차 즐기는 매니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다화인데요. 차 그림을 제가 다화라고 한다고 했죠. 예, 차 그림입니다. 다화 속에 취후, 간화도, 취한 후에 보는 건데요. 자, 이 사람들 지금 두 사람이 사이좋게 뭔가를 마시고 있는데 뭔가 취했어요. 우리가 취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아름다운 정취, 풍경을 보고도 취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술 한 잔에도 취하고, 예, 좋고 기쁘면 취합니다. 자, 그런데 막 흥취에 취하는데 밖에 보면은 다동, 차 끓이는 아이를 다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가 마찬가지로 자, 여기 아까처럼 차를 끓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류를 즐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취를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미술, 예학을 즐기는 것. 지금으로 우리의 시대에서 이야기하면은 재미있게 노니는 건데요.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시죠? 내가 즐기는 어떤 즐거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영화로 보는 맛있는 차 있는 것처럼 영화를 즐기는 분, 내가 운동을 즐기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풍류를 즐기는 거는 자연적인 것, 뭐 즐거운 음악이 됐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뭔가 이제 심취하는 건데 다양한 이제 풍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요 그림 속에 있는 친구들이 벚과 함께 자연 밖에 이제 매화나무가 있는 거예요. 매화나무를 즐기면서 즐거운 거리를 즐깁니다. 취합니다. 흥취는 뭔가 업되는 거죠. 즐겁게 막 즐기다가 밖에 차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막 업되고 즐겁고 뭐 막 올라오는 기운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맑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잘 즐긴다는 거는요, 막 기분을 막 상승만 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되어 있는 즐거움을 즐기고 잘 정리정돈까지 하는,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한 패턴을 잘 즐겨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 즐거움을 좋은 사람과 잘 즐기고 그 다음에 차로서 마무리, 맑음까지 딱 잘 종지부를 찍는 게 옛 선비들의 풍류를 한바탕 잘 즐기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홍도의 그림인데요. 군현도, 옛 선비들의 풍류이죠. 여기서도 악기가 등장을 해요. 선비의 악기의 1번, 바로 거문고인데요. 선비들이 거문고로 악기를 타고 잘 악기의 음률을 즐기고, 또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거는 또 옛날에 전통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마다의 그 좋은 물을 써가지고요, 향기로운 술을 빚어내잖아요. 향기로운 술을 빚어서 알딸딸하게 적당하게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자연도 즐기고, 그리고 또 그 좋은 물로써 좋은 차를 향기롭게 끓여내서 마시고, 그래서 또 그림 안에서 차와 그 향기와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대작입니다. 아주 큰 그림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려면은 중앙국립박물관으로 가시면은 잘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인문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인문은 김홍도와 그 당시에 또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김홍도, 이인문, 이 두 사람은 국가의 화원, 국가의 그림을 그리는, 나라의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그 화원입니다. 이 그림 안에 보면은요, 그림이 굉장히 커서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자연 안에 누각이 지어져 있는데, 요 안에서 선비들이 또 거문고와 풍류를 즐기고 다동이 차를 끓이고 또 그날의 일들을 또 화제라고 해서 그림의 상단 위쪽에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이름도 다 써 있어요.
이인문과 함께 그 벗들이 모여서 이날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정치를 즐겼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옛 조선의 풍류 문화이고 차문화이고 즐거움의 이제 문화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의 우리들이 어떻게 풍류를 잘 즐겨야 할까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대된 그림입니다. 아까 그림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누각 아래에서 선비들이, 자, 여기 검은고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벼루며 먹이며 화선지며 뭐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끼며. 지금이면은 우리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 딱 켜서 음악도 틀죠. 거기서 글씨도 쓰죠. 뭐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셀카 한 번에 딱 찍으면 될 일을 이분들은 다 먹을 갈고 뭐 불을 떼고 뭐 악기 뭐 다 가져가고 무거운데, 이래서 이제 다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장점도 있습니다. 이때 그 당시에 이 인문이 화산지며 먹이며 벼루를 가져가서 그림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차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한 다각적인 이유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마신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뭐 건강 때문에도 마시고, 뭐 내 개인적인 우아한 취미 때문에도 마시고, 다이어트 때문에도 마시고, 다양한 이유로 마시겠지만은요, 당시에는요, 가장 첫 번째는요, 사실은요, 약으로서의 차가 첫 번째였어요. 다산 선생님이 유배를 가실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사실 왕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죠, 정조와. 자,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정치인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내가 선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까? 원대한 꿈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가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차기 가족이 패족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기의 그 친인척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는 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까지 가지만은 유배라는 아주 먼 길을 떠나고 아주 뭐 거의 죽임의 순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을 얻게 되죠. 뭐 먹을 것이 넘어가겠습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요, 아주 온몸이 다 상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우아하게 먹는 차가 아니었어요. 정혜경 선생한테 차는 당시에 약이었어요. 약으로서의 차를 길게 드시게 되죠. 평생을 약으로서의 차에. 아마 100%다. 차를 마시는 이유가 100%에서 거의 8, 90%는 다선 선생님은 약으로서의 차를 마셨고, 나머지 뭐 교유로서의 차도 있습니다. 법과 함께 즐기는 차, 교유로서의 차의 역할도 있고, 뭐 의례의 차의 역할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약이었고, 또 민초들에게 차는 대부분 약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대부에게는 차는 또 사치로서의 이유도 있고요. 또 이게 또 국으로도 끓여 먹고, 뭐 반찬으로도 먹고, 종교에 있어서는 또 불교라던가 대표적인 불교에 있어서는 또 부처에게 바치는 신비로운 어떤 액체의 이유도 있고, 도교에서는 또 양생의 또 이유도 있고요. 차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시대마다 그 주된 이유가 달라요. 뭐 약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또 뭐 의례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사치와 향락으로 빠지는 어떤 그런 시기도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특색이나 분위기나 뭐 표현되는 방식은 다르지만은요, 항상 그 비중이 다를 뿐이지 지금의 현대에서도요, 마시는 이유들은 다 달라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내 건강이 주된 이유로 차를 드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체질상 뭐 절대 술이나 뭐 다른 게 안 맞아서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차가 정말 안 맞아, 그래서 차를 절대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에서 차를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차는 우리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다산 선생님의 차 이야기를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는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이에요. 다산 선생님이 이제 유배를 가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강진 다산 초당에서 지내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곳에서 지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유배를 가셨을 때에는 거처할 데가 없으셔서 여기저기 전전하게 됩니다. 주막에 어떤 노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막의 한 구탱이에서 머물게 되시게 됩니다. 그 시골에 처음 내려갔을 때는 그 지역민들이 봤을 때 어머나 그 저기 한양에서 죄인이 왔단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죄인이 왔대. 뭐 말을 섞으면 안 돼 하면서 기피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석학이래. 지식이 많대. 알고 보니까 인품이 좋대.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저기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 뭐 등등의 이유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시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의 다산초당의 모습은 저러한 모습이지만 그 당시의 모습은 저렇지 않았습니다. 저 산속인데요. 꽤 산속인데요. 산속에 저렇게 좀 멋진 집이 지어져 있으면 죄인이 머물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초당인데 초당은 뭔가 초가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땠을까? 멋지잖아요. 저런 집이면 지금의 저도 당장 달려가서 살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자, 옛 그림에 다행히 당시의 초당도가 남아 있습니다. 초의선사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다산초당도는 초의선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초의란 어떤 인물일까? 초의선사는 또 조선의 차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차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초의,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 아시는 분이고, 아마 나는 초의를 잘 몰라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조선에서 초의는 차를 좀 드신 분, 선비들 다 아는 분이셨어요. 자, 저 시골 아주 산속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스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를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또 이렇게 잘 지금처럼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유명해지셨을까요? 다산 선생과 초의에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유배지에서 유배지 근처에 백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의 해장 스님과 초의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였고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과 또 한양에 있는 그 인맥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산 선생과 초의는 나이가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다산의 아들이 학연 하규가 있는데 그의 아들과 동갑이었으니까 아들뻘 맞겠죠?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면서 서로 학문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요. 차적으로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들 간의 또 그 관계가 아주 또 이제 친밀했고 서로가 존경하고 배움이 오고 가서 사제지간의 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의는 불교계의 사람이었고 스님이었으니까는요. 다산은 또 유명한 또 유학자이지 않습니까? 실학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세간에서 보는 눈이 뭐 그렇게 또 예쁘게만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너무나도 가깝고 친밀했지만은 또 옆에서 보기에는 또 질투의 세력이 있었는지 가깝게 지내는 것을 또 예쁘게만은 보지 않아서 또 눈을 피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여하튼 간에 이 두 분이 또
떠납니다. 여행을, 소풍을 떠납니다. 어디로? 월출산, 백운동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백운동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에 또 그림과 갔던 그 감회를 그림, 글씨 등으로 남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백운동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백운동 그림, 월출산 그림을 다산 선생이 초이에게 그리게 하고 그때에 야, 이왕 그리는 거 우리 집도 그리자 해서 다산 초당을 초이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때 남긴 그림이 다산 초당도가 남아있고 그래서 아, 그때 당시는 이랬구나 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초당은 초당의 모습이었고요. 조경이 참 좋습니다. 다산 선생님은요, 여러 분야에 능통하신 분이죠. 뭐 의학, 그림, 뭐 경제, 뭐 건축, 뭐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을 정도로 조경에도 뛰어나셨기 때문에 초당이고 산속이긴 했지만 사철,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조경을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예쁘게 꾸미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는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수시로 드시려고 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차는 약으로서 본인에게 항상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유배 가셨을 때는 옆에 이제 절에 계셨던 해장 스님께 차를 얻었고 후에는 본인이 연구자였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본인이 차를 만들고 다신계라고 하는 그 차의 제자들의 모임 만들어지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차 만드는 거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주변에 또 절들 사찰에게 가서도 그 스님들에게 차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많이 또 널리 전파를 하게 됩니다. 걸명, 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얻는 것, 내가 뭔가를 이제 걸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차를 좀 주세요, 예, 얻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문여가라고 하는 사람은 대를 탐했고, 문여가가 대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타공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옹은 늙은이죠. 자, 탁옹은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차에 빠졌는데 그대는 다산에서 사니 온산의 자순이 돋아났으니. 자, 이 글은요, 걸명, 내가 차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보내는 글이에요. 자, 여기서 다산은 자기의 호 다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뭔가 많이 있으면 그거를 지명으로 써요. 다산. 이 호는 자기가 있는 곳에 차나무가 많아서 그 명칭으로 쓰고 있는 그곳의 호를 자기의 호로 썼던 것 중에 하나를 자기의 호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차나무 많이 나는 산, 요 다산의 산이 그대는 해장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해장 그대는 차나무 많은 이 산에서 살고 있으니 온 산에 자순이 돋아났으리. 자순은 차나무가 이렇게 처음에 뾰족하게 났을 때 연두빛으로 나지만서도 자순, 붉은 잎으로 태어나는 것을 옛날에 귀한 그 차나무 잎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귀한 예쁜 붉은빛의 차나무 이파리가 돋아났으니 제자의 마음씀은 절이 후한데 선생의 예법은 매정도해라. 자,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자가, 그러니까 해장의 제자가 차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보내줬는데 지금 해장은 자기한테 차를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서 지금 나한테 보내줬는데 해장 너는 나한테 안 보내줬어요. 선생의 예법은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차 좀 보내주세요 하고 지금 차 주세요 걸명하는 거예요. 백근 많이 나한테 준대도 나는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꾸러미 주기로 했으면서 두꾸러미 주는 게 뭐가 어때서요? 왜 나 두꾸러미 차 안 주세요? 차 주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술이 달랑 한 병뿐이면 어이에 깨지 않고 길이 취합니까? 자, 해장 스님은요 40세에 단명을 하시는데 이분이 술을 좋아하셔서 단명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당신도 만약에 술이 달랑 한 병뿐이면 되게 아쉬울 거 아니에요. 취하지도 않는다 그럴 거면서
나한테 차 이렇게 왜 안 줘요? 차 조금 두 구러미 달라고 하고 주기로 했으면서 왜 안 줘요? 차 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유언층의 찻그릇은 이미 비었고, 유언층, 말하는 벌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하는 차 먹는 벌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나 말하는 차 좋아하는 찻벌레인데 내 그릇 텅텅 비었어요. 차 끓이는 이 돌솥 쓸데도 없어요. 차도 없는데요. 투정하는 거예요. 이웃이 지금 사람들이요, 설사병이 많이 걸렸어요. 이 사람들 지금 나 찾아오면은 나 이제 차 줄 것도 없고 무엇으로 고쳐줘요? 그래서 차 투정하시는 거예요. 차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 걸명시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걸명, 차 좀 주세요 하는 그런 글들을 또 좀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편지들을 통해서 차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글들 다산 선생님도 남기셨지만은요, 또 추사 선생님도 추사 선생님 아시죠? 세안도 그리셨던 이분의 또 걸명 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쓰셨냐? 아까 초이선사 유명하신 그분에게 쓴 또 걸명의 글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또 이토록 차를 좋아해서 국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화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산 속에 이 산에는 지금의 이제 백년사와 당시에 다산 초당의 밤 풍경인데요. 이렇게 산을 중심에 두고 오른편이 백년사고 왼편이 바로 다산 초당입니다. 지금도 이 두 공간의 사이에는 오솔길이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백년사나 다산초당에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요, 이 두 곳을 잇는 오솔길을 한번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에는 해장 스님이 살고 계셨고요. 이쪽에는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죠. 지금도 이렇게 한적한 곳이지만은 그 옛날에는 정말 사람 하나 없이 조용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차를 통해서 두 분은 우정을 많이 나누셨다고 합니다. 차를 주세요, 차를 마시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정을 교유를 하셨고, 또 차로 병을 또 고치시는 데 쓰셨고, 또 아랫마을 사람들이 선생님 뭐 배가 아파요, 체했어요 이럴 때는 또 차를 또 나누셨고요. 차로서 교유하고 나누고 나눔, 그리고 혼자의 또 외로움을 지금처럼 뭐 코로나가 오래 가고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럴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차로서도 면역력을 높일 때에도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다산 선생님, 또 초이, 그리고 여기 추사,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해장 선사 사진이 없어서요, 글씨입니다. 이들이 이제 차를 중심에 두고 서로 나누었던 그런 교유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월출산입니다. 이 월출산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인데요. 저도 산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산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뭐 한라산, 뭐 지리산, 뭐 유명한 산들 많이들 다니시고 좋아하실 텐데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산,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월출산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을 다산과 초이, 윤동도 다산의 또 제자인데 이들이 이 산을 거닐었습니다. 다산, 초이 두 번이나 같이 갔습니다. 초이 선사는 이 월출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합니다. 이 산은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산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차에 있어서도 유명한 산입니다. 이 산 아래턱에도 또 차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동이라고 하는 차로서 또 의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백운동 원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백운동 원림에 가신다면 이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백운동 원림도요, 아주 잘 가꿔진 곳이고요. 다니는 곳 하나하나 소소하게 잘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요. 이곳은 정자에서 좀 높은 곳에 정자가 있고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정자에서 보온병에 물과 또 차를 준비해서 가져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곳에서 예전에 다산과 또
다산 선생님이 함께 여기서 차를 마셨겠구나 하면서 저도 같은 위치에서 차를 한번 마셔보았는데 이곳을 그냥 관광지로서 슬쩍 지나가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또 백운동을 즐기고 여기서 월출산을 딱 올려다보면 너무 비경이 좋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이게 바로 초이가 백운동도 그림을 그린 건데요. 요 앞에 보이는 풍경이 백운동 바로 요 모습이고요. 뒤에 보이는 요 산세가 월출산의 모습입니다. 아주 비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도 아름답지만 실물로 눈으로 딱 보시면은 어쩜 저렇게 누군가가 조각을 한 것처럼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고, 차를 좋아하시던 좋아하시지 않던 국내에 이런 좋은 것이 있구나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여행에 또 명승지가 많겠지만은 국내에 돌아보지 못한 곳. 자, 그리고 백운동과 월출산이 낳은 또 최고의 차가 있습니다. 백운옥판차. 자, 다산의 많은 제자들이 다산 선생님이 유배에서 끝나고 해배를 한 다음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배가 끝날이라고 본인은 상상도 못해요. 사실 사형에 죽음에 처할 위기를 유배로서 마무리를 돼가지고 나는 이제 유배지에서 죽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해배가 돼서 나머지 인생을 한양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18년간을 한양에서 남은 인생을 사시게 되는데, 나머지 제자들 이제 강진에 남은 제자들이 다신계라고 하는 모임을 하게 됩니다.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차도 만들고 공부하는 모임 다신계. 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막내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터가 바로 그 제자의 본가가 이 백운동이거든요. 거기서 차의 맥이 살아 숨쉬어서 만들어진 차의 맥을 잇는 게 이한영이었고, 이한영의 차, 한국의 최초의 차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백운옥판차라고 해서 지금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백운동, 백운옥판차, 그리고 월출산 이런 테마로 해서 그곳의 차 문화를 즐겨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차의 맥을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저기 뒤로 보이는 게 월출산이고 덕진 차밭이에요. 그래서 차밭도 한번 이제 산책해 보는 것도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사 선생님입니다. 아까 다산, 초이, 추사, 해장 스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추사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또 젊은 날부터 차 매니아입니다. 국제적인 또 차 매니아셔서 24살에 영경 청나라에 가시게 됩니다. 청나라에 가셨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 스타로서 청나라에 가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게 되죠. 자, 갔더니만 이 젊은 청년은 누구인가? 이분이 머리도 명석했지만 글로써, 글씨로써, 그림으로써 그들의 옹방강이라고 하는 당시 80대의 중국의 아주 석학이 봤을 때도 너무나도 뛰어났던 거죠. 그러니 물론 이제 글로써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어쩜 이렇게 뛰어나담 하면서 너무 기뻐한 거죠. 그러니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진귀한 음식도 먹고 좋은 차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거죠. 이때 당시에 용단승설이라고 하는 귀한 차를 맛보게 되는데, 추사는 그 맛에 우와, 이렇게 맛있는 차가 있어 하면서 그 감동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에 돌아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예찬들을 많이,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맛에 대해서 또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많은 차들을 마실 때에도 더 좋은 차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알게 되면서 친구가 된 게 바로 초이입니다. 그래서 추사와 초이는 서로 친구의 연을 40년을 지켜가면서, 추사는 내가 중국에서 이런 좋은 차를 먹어봤는데 우리 친구 초이, 자네 차 잘 만들지?
내가 응원해주고 차의 맛을 뭐 이렇게 내가 먹어봤는데 이랬어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차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고, 그래서 초이는 더 좋은 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 추사가 있어서 나는 더 좋은 차를 만들게 된다. 우리는 사이는 마치 절차탕마하는 사이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절차탕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주 거친 오래된 돌을 꺼냈어요. 바위 같은 돌을 딱 꺼내는데 처음에 보면은 흙덩이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닦고 흙을 털어내고 닦고 걷어내고 쪼고 다시 뭐 광택을 내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추사와 초이의 관계는 서로 닦고 쪼고, 쫀다는 거는 잔소리도 하고 너 이것뿐이 못해, 그러다가도 그래 우리의 우정, 우리의 관계 서로 소중해, 절차탕마 서로 닦아주고 응원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키워준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우정 사이에서는요, 바로 차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사는 집안이 굉장히 좀 짱짱하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집안에서 일찍이 어릴 때부터 많은 어떤 학식적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줬던 대단한 석학이죠. 하지만 당시에 초이라고 하는 스님은 지금은 이제 스님은 되게 귀하신 어떤 불교계의 귀하신 분들이지만, 당시의 스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지 않고 좀 이렇게 부역도 해야 되고 좀 천시받고 사대문 안에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가 없었더라면 과연 두 분은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뭐 그런 의심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차가 없었더라면 다산과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 차가 없었더라면 이 여러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정조와 다산의 관계도 있었지만은요, 또 다산이 이제 유배를 갔었을 때, 초이를 만났을 때, 초이가 지금의 대단한 차계의 다성으로서 인정받았을 때 아주 중요한 책을 쓰게 됩니다. 예, 동다송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동다송을, 예, 동다송이라는 책, 한국의 가장 차문헌의 문헌 중 제일 중요한 책인데, 동다송, 초이, 한국에서. 근데 중국에서의 다경, 유구, 최고의 책,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냐? 바로 정조의 부마, 사위족, 예, 이 부마, 이 사람이 쓰라고 시킵니다. 예. 자, 그럼 만약에 동다송을 쓰라고 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책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이 사람에 대해, 초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거는요, 존재했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의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정조와 다산의 만남,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이야기들을 또 들춰낼 수 있었던 영화, 또 영린이라는 영화 속에서 정조를 또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또 조선의 차문화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각 시대마다 다양한 차문화, 다양한 방식으로 마셔왔습니다. 관계를 또 증폭시키는 또 좋은 그런 이유들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 홀로 떨어져 있는 외로움의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기도 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도 하고, 차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물과 차가 만나서 그냥 향기로운 그냥 액체, 단순한 그런 뭐 물질일 수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또 다양하게 우리 삶과 역사 안에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차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뭐 커피라든지 마실 거리 뭐 너무나도 넘쳐나 있습니다. 콜라도 있고 코코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요, 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신에게 차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어떤 향기로 어떻게 다가갔는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와 함께 차로 다가가는 것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영린 그리고 조선시대의 다양한 인물들 차라쏘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차를 마셔보도록 할 건데요. 영화 안에서 백자가 많이 등장을 했고 그 안에 아마도 녹차를 많이 마셨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애용되고 있는 차는 바로 녹차입니다. 맑은 녹색빛 차, 맑음, 우리의 머리도 맑게 하고 눈도 맑게 하고 피도 맑게 하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또 피를 맑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녹차를 어떻게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 함께 직접 다구 다루는 법, 차 마시는 법 설명해 드리면서요, 향기로운 차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차를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차가 녹차입니다. 물론 녹차 말고도 뭐 다양한 발효차, 떡차, 지역마다 나오는 차, 녹차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따는 시기라던가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지역마다 또 차 맛도 많이 다르겠죠. 차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서 마시기도 하지만은요,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혼자 마시는 또 혼차의 개념도 있습니다. 차 마시는 시기는 식사를 하기 전보다는 식사 후가 조금 더 낫겠죠. 차의 효능에서는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체했을 때는 또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겠죠. 칼로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이어트로 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기름진 음식 후에는 차를 마시면 입을 또 깔끔하게 해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차 마시는 방법은 전체적으로는 또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구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다구, 이렇게 하얀 거 백자라고 하는데요. 백자를 사용하시면 차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들 백자 사용하시면 무난하시고 유리다구 사용하셔도 좋고요. 예열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관이라고 하는데요. 안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걸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찻잎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잡기 편하게 고리 손잡이 형태이고요. 영화에서는 이제 자루 손잡이 형태 있는데 지금은 고리 손잡이 많이 사용하세요. 편하니까는요. 그림이나 옛날 원래 원형에서는 위에 손잡이 형태, 주전자 형태 이렇게 드는 것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형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리가 있는 수국, 귓대 그릇이라고도 하는데, 물을 먼저 여기에 부어서 물 식힌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뜨겁게 열탕으로 마시는 차인 경우는 뭐 그렇게 직접 여기다 물을 붓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한꺼번에 우려진 차를 부어서 나누어서 드실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찻잔입니다. 찻잔은 이렇게 살짝 넓은 형태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뭐 깊숙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취향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그런 차이에 따라서 선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백색, 아무래도 백색 같은 경우는 차의 어떤 색깔 보시기가 또 편하기도 하고 깔끔하고 또 백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청자나 붉은색, 붉은색 아까 그 다구 영화에서 보셨죠? 붉은색 또 검은색, 갈색
다양한 이제 차가 그 색깔이 있는데 차에 따라서 어울리는 다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차 맛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차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다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입니다. 처음에 예열을 해서 온도를 전반적으로 다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관이 지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녹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강진 녹차인데요. 내가 따끈한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물을 식힐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가 좀 부드럽고 달콤한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온도를 조금 낮춰주면 좋고, 내가 소화가 좀 안 된다, 약성을 좀 위주로 먹겠다, 약간 좀 따끈하게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좀 좋겠죠. 지금 예열하는 물이에요. 맹물이죠. 지금 차가 아닙니다. 저는 보통은 좀 차를 뜨겁게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 이제 따뜻한 다관에다가 차를 먼저 이렇게 넉넉하게 넣고요. 좀 진하게 우려볼게요. 다관이 따뜻해져 있기 때문에 차를 넣으면 그 온도 때문에 차향이 이렇게 먼저 올라옵니다. 물하고 차가 만나서 우러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차를 먼저 넣느냐 물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상투법, 하투법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거를 굳이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내 온도가 평균적으로 좀 비슷하잖아요. 여름에는 온도를 뭐 낮춰주고 겨울에는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실내 온도가 좀 평균적이긴 한데, 예전에는 뭐 여름에는 뭐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물의 온도하고 차의 온도하고 맞춰주느라고 차를 먼저 넣느냐, 뭐 늦게 넣느냐 해서 하투법, 중투법, 상투법 이런 것들도 뭐 미세하게 나눠지기는 했는데, 지금은 크게 그런데 구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아주 맑고 뭐 은은하게 마신다, 아니면 나는 좀 진한 차를 원한다 했을 때에 투차량 달라지겠죠. 차의 양을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그리고 물의 양, 그리고 우리는 시간, 이것도 미세하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몇 g의 차, 몇 분,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시간은 없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가감이 있습니다. 차는 한 번만 우리는 거 아니죠. 여러 번 우려 마십니다. 한 번 넣은 차에 따뜻한 물을 계속 보충해가지고 3번, 4번, 5번 계속 하루 종일 우려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맛있게 마시는 팁 하나는 끝까지 다 따라내셔야 돼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여기 찬물이 만약에 남아있다, 끝까지 안 따르신다 하면은 다관에 물이 남아있으면 요 안에서 계속 차가 우러나겠죠. 차를 맛없게 드시려면은 물을 남겨놓고 그냥 방치하시면은 쓰고 떠볼 맛이 계속 우러나겠죠. 자, 맑은 녹차가 이제 첫 잔에 따라져 있고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차의 매력은 맑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싱그러운 푸르름, 그런 자연의 맛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좀 자연에 가까운 그런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차 따르는 행위 자체에만 딱 집중을 하면서 오로지 나를 위한 차를 따라서
마신다면은 나를 위한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은 잘 없잖아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혼자의 시간, 혼자 마시는 차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마실 때는 나눔의 차 시간, 혼자 마실 때 나만을 위한 차 시간,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녹차, 맑음에 대해서 그리고 혼자만의 차 시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